제구력 향상의 첫 번째는 역학적으로 비효율적인 동작의 요소가 어떤지를 규명해야 되고요. 구속 증진하고 제구력 향상을 위해서 제구력 증진을 위해서 그 체력이라든가 기능적 요소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서 그걸 트레이너에 트레이닝하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수들이 흔히 이제 뭐 그 슬럼프를 겪을 때 내가 좋았을 때 슬럼프를 겪기 전에 어떤 폼을 갖고 있었는가를 그 찾아내서 그 슬럼프 전과 후를 비교해서 슬럼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부상 예방인데 그 야구 특히 피칭 같은 경우는 그 우리 관절에 굉장히 큰 부하, 일상생활에서 겪지 못하는 커다란 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랬을 때 어깨, 허리, 팔꿈치, 손목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의 크기가 얼마인가, 로드가 얼마인가를 규명하고요. 따라서 그래서 뭐 저기 현장에서 볼 때는 폼을 교정할 때 가장 문제가 걱정하는 게 그 폼 교정했다가 다치면 부상을 당하면 어떨까를 걱정하는데, 그래서 관절에 무리가 되는 동작이 어떤 동작인지 그거를 규명해서 그 교정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선수들한테 가장 그 중요한 게 부상인데, 부상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지를 제시해 줍니다. 가령 어떤 근육을 더 강화시키거나 어떤 관절의 안정성을 더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고요. 그래서 바이오메카닉스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정리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죠. 7개 중에서 위에 5개는 제가 저기 이 슬라이드 다음에 설명드리고요. 그 뒤에 2가지는 제가 실제로 제가 분석한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으로 못 보는 빠른 동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카메라는 뭐 보통 뭐 1000분의 1초, 뭐 10,000분의 1초까지 가능한데 투구 동작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1000분의 1초로 찍어서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한 30분의 1초 정도? 그 정도 속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1000분의 1초로 찍은 그 선수의 초고속 카메라로 찍은 선수의 영상을 한번 보시죠. 플레이 시켜주세요. Hip lead is crucial for me. It's your power source, and it is key for my timing. It keeps the stress out of my arm and allows me to be powerful and towards the plate. 예, 이걸 지금 1000분의 1초의 속도를 찍어서 지금 플레이 시키셨는데 굉장히 느리게 보이죠? 그 느린 동작을 보면서 이걸 현장에서 사실은 야구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 기존의 코치님들도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이런 초고속 카메라가 굉장히 고가래서 일반인들이 이걸 사용하기 힘들었는데 요새는 스마트폰에서도 한 500분의 1초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아이폰이나 뭐 안드로이드 폰으로 찍어도 됩니다. 다음에는 다양한 방향에서 볼 수 있다. 그 카메라로 찍으면은 카메라로 찍은 방향에서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3차원이라고 그랬고 3차원으로 동작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은 다양한 각도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다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천장에 카메라는 없지만은 천장에서도 볼 수도 있고 뭐 바닥에서도 볼 수 있고, 이게 가능한 거는 각 관절의 위치를 3차원에서 그 좌표값을 알아내서 다시 재현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이것도 한번 플레이 시켜 주시죠.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 그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그 3차원 그 동작 분석 장비거든요. 그리고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서 뭐 여기 몸 위에 마커를 붙인 다음에 마커의 위치로 관절을 추정해서 그걸 다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다양한 각도에서도 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관절의 각도라든가 관절의 회전 속도를 알 수 있는데, 관절의 각도는 우리가 카메라 한 대로 찍게 되면은 카메라가 보는 방향에 따라 왜곡이 생깁니다. 어차피 2차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3차원 동작 분석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회전하는 각도하고 회전하는 속도를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일단은 동영상 재생해 주시죠. 이거는 미국에서 몇 개의 그 프로팀에 쓰고 있는 킨트랙이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스탠드 그 관중석에 카메라 한 10대 정도를 설치해 놓고 선수들이 이렇게 투구나 뭐 동작을 하면은 이렇게 3차원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랬고 이거는 지금 미국 몇 개 프로 구단 그 야구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선수들의 그 부상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던지면은 그 옆에 보면은 관절의 각도하고 각속도가 같이 동시에 그 영상하고 동시에 제공이 됩니다. 그 그래프에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플레이 시켜주죠. 뭐. 그 관절에 걸리는 부하를 알 수 있다. 이건 뭐냐면은 관절에 얼마만큼 내가 부하가 걸리는지는 이거 측정을 안 하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소개해드린 그 3차원 동작 분석 장비를 이용해서 저같이 팔꿈치에 걸리는 부하를 알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모션 캡처로 저 분석한 겁니다. 그리고 토크가 뭐 여기서 보면 한 100뉴턴미터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투수가 공을 던질 때 팔꿈치에 걸리는 부하는 저 캐틀벨인데 굉장히 큰 그 덤벨을 매달아 놓은 그런 정도의 부하거든요. 그리고 뭐 저런 강도로 여러 번 던지면 다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관절의 각도하고 각속도도 알 수 있고요. 저 ROM은 지금 뭐 180도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숄더는 어깨 회전 속도는 1초에 9,000도인데 그거 뭐냐면 이게 뭐 런던에 있는 관람기구인데 지금 현재 저 속도는 평상시 저 속도인데 1초에 9,000도를 돌 수 있는 속도는 저게 엄청 빨라질 겁니다. 이렇게 빨라져갖고 어깨 관절을 다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마하 27까지 된다는데 저 끝에서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은 선수들 간에 서로 동작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랬고 네, 선수들 간에 그랬고 뭐 그 투구 유형에 따라 뭐 엑셀러레이터가 있고 드라이버가 있는데 두 선수의 저기 지금 스트라이드 하는 그 장면을 찍어서 서로 비교 가능하고요. 그럼 유튜브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저 방송에서 방송된 그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분석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그 실제 경기 중에 방송 영상을 기반으로 한 건데 저희가 3차원 동작 분석이 가능하면은 그 바이오메카닉스를 이용해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한 선수가 그 과거하고 현재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허벅지 부상, 호세 에르난데스가 허벅지 부상 전하고 후하고 동작의 비교를 보는데 서로 킥킹할 때 저 발의 각도, 무릎의 높이라든가 무릎의 저 고관절의 각도가 다른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와 같은 것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 장비가 필요합니다. 측정 장비는 첫 번째 눈으로 볼 수 없는 빠른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 고속 카메라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빠른 것뿐만 아니라 어느 각도이든 간 어느 방향이든 다양한 각도에서 보기 위해서 그 3차원 동작 분석 시스템인데 이걸 모션 캡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모션 캡처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모션 캡처 시스템은 카메라 방식으로 된 것도 있고요. 요즘에는 그 IMU 센서라 해서 관성 센서를 붙여서 카메라 없이 관성 센서에서 나오는 신호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그런 제품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가장 그 편한 거는 마커리스라 해서 적외선 카메라는 몸 위에 반드시 마커를 붙여야 되거든요. 반사할 수 있는 마커를 붙여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실제 경기 중에서도 선수들의 동작을 분석하는 그런 아까 킨트랙과 같은 그 마커리스 시스템이 지금 이제 출현해서 미국의 몇 개 구단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지면 발력기라고 설명했지만 우리가 지면 발력이라는 말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인간이 모든 동작을 지면을 박차면서 지면이 반작용력으로 우리한테 주는 힘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 지면 발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트, 그러니까 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전도는 우리가 근육의 힘을 발휘하면은 근육에서 나오는 미세한 전기 신호가 있거든요. 전기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근육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유추하는 건데 그런 장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 카메라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빠른 동작을 하는 거고, 현재는 뭐 대부분의 우리나라 프로구단에서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 저기 아마추어 저기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고 동호인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직관적으로, 이 장점은 뭐냐면은 우리 눈으로 못 보는 빠른 동작을 직관적으로 보고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3차 모션 캡처 시스템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적외선 카메라, IMU 센서, 마커리 시스템인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적외선 카메라 같은 경우는 한 구입하는데 한 2, 3억 정도가 들고, 이거는 전문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해 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중간에 가운데에 있는 그림과 같이 그 관성 센서, IMU 센서를 많이 쓰거든요. IMU 센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가이고, 뭐 심지어는 100만 원 이내면은 저희가 구입할 수 있고요. 즉각적으로 우리가 또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석이 따로 필요 없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마커리스 시스템인데, 국내에도 이런 마커리스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 사인, 상대방이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스탠드에 상대방이 보내는 사인을 약간 훔칠 수 있다는 그런 논란이 있어갖고,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면 발력은 이와 같이 투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타격을 할 때 우리 인체가 지면에 가하는 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굉장히 요새 뭐 중요하게 여기는데, 뭐 힘을 더 차라, 땅을 더 차라, 덜 차라, 어느 방향으로 차라, 이런 것들을 그냥 말로 하는데, 이런 거를 숫자로 측정해서 숫자로 바꿔줘서 서로 그 제대로 되는지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측정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 가지고 바이오메카닉스 하는 것들은, 우리가 주는 정보를 제가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는 투구 동작 메커니즘을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동작 메커니즘에는 구성되는 변인들이, 첫 번째는 거리입니다. 뒤에 설명할 텐데, 거리, 그 다음에 각도, 그 다음에 뭐 관절의 회전 속도, 그 다음에 관절에 걸리는 부하, 그 다음에 에너지,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중에서 공에 전달되는 에너지가 얼마인가, 이걸 가지고 에너지 효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해서 트레이닝을 어느 근육을, 어느 부위에 어느 근육을 더 트레이닝 해라라는 조언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볼 트래킹, 요새 장비가 많이 나오는데, 뭐 랩소더도 있고, 뭐 트랙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요새 뭐 호카이도 있고 그런데, 그런 볼 트래킹 같은 경우는 선수가 그 공에다 에너지를 전달해서 나온 결과거든요. 그 결과와 원인이 되는 바이오메카닉스와의 관계를 서로 연결해서 규명하면은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알 수 있는데, 현재는 지금 뭐 거의 결과는 너무 정교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결과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메카닉스를 쉽게 설명하면은, 야구에서 바이오메카닉스는 트랙맨과 같은 결과를 낸 그 원인을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투구 동작 이론은 뭐 다른 동작도 비슷한데, 투구 동작 이론이라 해서 특별히 뭐 디테일하게는 뭐 다른 스포츠의 동작하고 다른 게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로켓 발사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로켓 발사될 때는 로켓이 그냥 하나에 가는 게 아니라 1단으로 해서 1단 로봇이 간 다음에 어느 정도 속도를 얻으면은, 그 다음에 1단이 분리되고 몸무게가 가벼워지면서 2단 로켓이 발사되고, 그 다음에 3단 로켓, 이건 똑같은데, 그림에다 보시다시피 1단이 다리이고, 그 다음에 2단이 몸통, 3단이 팔과 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원리는 이런 거고, 이 목적은 뭐냐면, 로켓의 목적은 뭐냐면은, 저기 로켓의 끝, 사람이 타고 있는 저 로켓의 제일 머리죠. 머리 부분이 우주로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가 필요한데, 그 속도를 내기 위해서 3단으로 한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 공을 빠르게 던지기 위해서 그 3단, 다리와 몸통과 팔을 동시에 같이 사용하는, 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각각의 추진력, 1단 로켓의 추진력, 2단 로켓의 추진력, 3단 로켓의 추진력도 중요하지만은, 3단으로 출발해서 언제 1단을 버리고 2단을 가동시킬 것인가,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그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그 로켓의 원리는 다시 한번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3단 로켓 메커니즘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리, 그 다음에 골반과 몸통, 그 다음에 팔, 이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피칭 동작을 국면할 때, 피칭 동작을 나누는 국면들이 있는데, 처음에 와인드업, 그 다음에 얼리 코킹, 그 다음에 레이트 코킹, 그 다음에 엑셀레이션, 팔로우스를 이렇게 나눠갖고, 각 구간별로 뭐, 그 중에 구간별로 평균치를 구할 때도 있고, 뭐, 최고 속도라든가, 그 각도를 구할 때도 있고, 이렇게 구합니다. 왜 이렇게 동작을 국면을 이렇게 나눈 이유는, 결국에는 야구에서 나오는 다양한 굉장히 많은 양의 이제 데이터를 바이오메카닉스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할 텐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나온지를 이렇게 뭐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이게 학문적으로 나눈 거지만은 현장에서도 대부분 다 동작을 이렇게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변인을 이제 하나씩 보면은 거리 변인에는 그림과 같이 뭐 골반과 그 다음에 지지하는 발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요새 스트라이드죠. 스트라이드, 그 다음에 뭐 익스텐션도 있겠지만 익스텐션, 그 다음에 정면에서 봤을 때 발을 얼마나 크로스했는지 오픈했는지 요거의 그 보폭이라고 그러나요? 보폭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각도는 너무너무 많은 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체에 대한 하지에 대한 각도도 있고 상지 몸통에 대한 각도도 있고 여기서 보면은 저 각도들이 결국에는 현장에서 제일 많이 카메라를 많이 찍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일 많이 보는데 뭐 어깨가 너무 처졌다는 팔이 너무 올라갔다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하는데 바이오메카닉스의 목적은 가장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소위 말해서 현장에서 이제 쿠세를 보려는 게 아니라 이걸 수치화 시켜서 그 숫자가 의미하는 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다양한 각도들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속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이폰이라든가 뭐 아무리 좋은 초고속 카메라도 가능하지 않은 속도를 잴 수 있는 그게 바이오메카닉스의 큰 무기인데 다양한 속도인데 몸통과 골반의 회전 속도라든가 팔꿈치와 어깨의 속도, 회전 속도, 그 다음에 관절의 상대적인 회전 속도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순차적으로 회전해야 되는데 이거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절의 부하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부상과 관련이 많은데 던지는 동작에 관절의 부하를 해서 그리고 던질 때 팔꿈치에 한 25kg 정도의 저 아령 무게를 걸어놓은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저도 뭐 많이 안 해봤는데 피칭 효율이라 해서 내가 쓰고 있는 지금 힘에 비해서 내가 공에다 전달하는 힘이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힘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구속이 안 난다는 건 뭐냐면은 동작이 효율적이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서 제일 가장 선수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힘을 쓴 만큼 공에 전달돼서 공속도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힘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근력도 좋고 뭐 힘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공에 힘을 제대로 전달 못해서 공속도가 안 나는 경우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자기가 쓰는 에너지를 최대한 공에 전달해서 자기가 낼 수 있는 힘으로 가장 빠른 속도를 얻는 게 가장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굉장히 바이오메카닉스가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트레이닝 조언 같은 경우는 선수 A하고 B하고 이렇게 바이오메카닉스 분석을 한 후에 이런 동작 분석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여기서 B 선수 같은 경우에 그림에 보면 B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 내측 회전 근육의 트레이닝이 더 필요하다, 더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걸 좀 제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볼 트래킹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이오메카닉스는 단독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볼 트래킹 데이터하고 같이 연결해서 원인과 결과를 서로 규명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코칭 스태프라든가 선수라든가 트레이너에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프로구단하고 올해 그 바이오메카닉스 분석으로 해서 같이 컨설팅을 한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코칭 스태프하고 선수하고의 그 소통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처럼 이렇게 뭐 파타임으로 방문해서 아무리 자주 방문해더라도 그거보다는 상주에서 바이오메카닉스 분석 전문가가 그 팀의 상주에서 늘 수시로 상시 그 선수나 그 지도자분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한 5분 정도 분석 사례를 좀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프로그란 2군의 뭐뭐뭐 선수입니다. 그리고 총 20회를 던지게 했고요. 네, 빠른 직구는 왜냐면 이게 자기 몸이 컨디션이 완전히 올라온 상태가 아니라서 134km, 그 다음에 느린 직구 130km, 그 다음에 투심이 더 빨랐습니다. 131. 이럴 때 아까 그 3차원 동작 분석 시스템, 그걸 바이콘이는 회사 이름인데 저희 갖고 있는 장비인데 이걸 이용해서 저희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했을 때 일단은 투구 동작 시간은 직구에 비해서 투심이 동작이 빨랐고요. 그렇지만은 스트레이트에서 어깨 회전의 최대 속도까지 이르는 그 시간, 그 동작 템포는 그걸 동일했기 때문에 동작 템포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근데 투구 동작 거리인데 직구는 느린 직구나 빠른 직구나 스트라이드 길이가 같았는데 재밌는 거는 투심 던질 때 직구보다 더 스트라이드가 더 길었다는 점을 좀 찾아냈고요. 네, 공을 릴리즈하는 순간에 익스텐션, 그 다음에 릴리즈하는 높이, 그 다음에 릴리즈하는 폭. 예, 폭은 제일 오른쪽 슬라이드에 보시다시피 그 지지하는 발하고 공을 놓는 손과의 서로 거리, 예, 이걸 봤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그 구속이 빨라질수록 익스텐션이 길어졌고, 그 다음에 릴리즈 포인트는 상대적으로 또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또 직구하고 투심하고 비교했을 때는 투심이 익스텐션이 길고 더 바깥쪽에서 릴리즈했고요. 그다음에 무게중심의 이동 속도는 위치 에너지라고 해서 높은 데 있으면 에너지를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 발을 높이 올려갖고 그 에너지를 얼마나 잘 이렇게 공 던지는데 전달하느냐 이걸 봐갖고 저 몸의 무게중심이 그 가운데 투수 그림 보면은 빨간 선이 있죠. 저게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선을 나타내는데 무게중심이 이동이 얼마나 빨랐느냐 이런 것들을 측정해 봤고요. 그 다음에 관절의 각속도 순서인데 이건 제가 뒤에 설명하는데 각속도 순서를 아까 골반, 몸통, 그 다음에 어깨, 팔꿈치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골반이 최대로 빨리 돌 때하고 그 다음에 몸통이 최대로 빨리 돌 때의 그 시간 간격이 있는데 그 시간 간격이 길수록 어떻게 보면 하체하고 이 상체를 분리하는 거죠. 골반하고 분리해서 공속도가 이게 굉장히 공속도와 관련 있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골반을 먼저 돌리고 이 상체는 늦게 돌아야 되거든요. 이게 속도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한데 이 몸통 분리를 얼마나 잘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저 시간을 재는데 평균이 0.0389죠.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저거는 메이저리그 수준급 투수들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에 봤더니 이 선수는 몸통하고 골반 속도인데 사실 제가 실제 선수를 분석하면서 가장 힘든 게 이건데 이 선수의 가장 맞는 골반하고 몸통의 속도의 시간차, 예, 최고 속도의 시간차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워낙 시간이 이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이거는 특히 청소년들이라든가 유소년들이 구속 늘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잘 쓰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현장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절 각도를 메이저리거 평균과 비교했을 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깨 벌린 각도가 낮은 편이고 그다음에 어깨 수평 회전도 낮은 편이고 그리고 왼쪽은 메이저리그 평균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 선수 실제 선수입니다. 여기 측정한 선수. 그다음에 관절 각도 역시 저 그림으로도 같이 표현했는데 메이저리그 평균하고 이 선수하고의 평균 각도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종합 의견을 이렇게 쭉 해서 구속, 제구, 투구 시간, 익스텐션, 스트라이드, 무게중심, 골반 몸통 속도, 무릎 펴는 속도, 어깨 각도에 대해서 저희가 측정을 해서 직구하고 투심 던질 때 서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끝낼 텐데요. 이거는 뭐냐면 프로 1.5군 선수 투수였는데 총 20회를 통해서 이거는 기간별로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간인가? 7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3번 측정해서 그 사이에 이제 코치님이 이걸 고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고쳤는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예.
그 결론은 이때 이러면 구속 변화는 적어졌지만은 제구력이 좋아졌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라이드 길이라든가 스트라이드 폭을 좀 조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골반과 몸통의 속도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무릎 펴는 속도는 오히려 감소됐고, 그 다음에 어깨를 벌리는 각도도 감소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표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좀 발표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런 바이오메카닉스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를 우리 김 감독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주고등학교 야구부 감독 김덕윤입니다. 일단 우선 제가 이제 PPT를 발표를 할 때 이기광 교수님께서 너무 많은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어떻게 지금 이 바이오 메카닉을 훈련에 기반해서 설계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장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감독님과 코치님 그리고 트레이너와 많은 선생님들의 노력은 어떤 방향이든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야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던지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후배들과 만나 소통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통하면서 알게 된 것은 선수들이 대부분은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일수록 지금까지 본인이 어떻게 던지고 있는지 모른 채 그리고 반복적인 훈련을 진행해 왔으며 자신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저는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던지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아이들과 저만의 훈련 방법으로 개선되어 가는 것을 보며 저 역시 많은 것을 좀 배울 수 있었고 그동안 쌓아온 경험의 일부를 공유할 수 있는 지금 이 자리를 통해 앞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더욱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좀 희망합니다. 우선 제가 발표한 내용의 목차 보시겠습니다. 제가 발표하게 될 내용은 바이오 피칭 메카닉 훈련의 목적, 그리고 방법, 그리고 성과, 그리고 저의 소견으로 나누었습니다. 저는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4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피칭 훈련은 지금 그 폼을 임의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던지는 데 필요한 움직임의 원리를 설명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항상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훈련을 해왔기에 제 경험으로 인한 판단에 비추어 볼 때 그런 훈련으로 인해 선수들은 투구 메카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훈련을 소화해 왔기에 공을 던질 때 솔깃을 채는 느낌이 좋을수록 컨디션이 좋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연습 투구 때는 솔깃이 채는 느낌이 좋았다가 실전에는 전혀 다른 느낌이 되어 타자와의 승부에 집중하지 못한 채 0점을 잡다가 끝나는 경우는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투수라는 포지션의 특성상 당장의 성과를 보여야 하기에 경기 전 불필요하게 많은 공을 던져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한 채 경기에 나서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저는 그런 이유들이 발생하는 원인을 투구 메카닉의 효율성에서 찾았고 감각의 회복이 늦어지기 때문인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많을수록 우리 아이들은 경기에 전력을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좋지 못한 결과로 인해 여러 가지 이유로 평가를 받았으며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고 그런 스트레스는 투수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 역시 선수 시절 쪼단이라는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보았지만 효율적이지 못했던 움직임은 결국 원치 않은 부상으로 이어졌고 회복하기 위해 했던 많은 노력들은 한번 흐트러진 밸런스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너무 오랜 시간 그 밸런스를 찾다 보니 은퇴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아픔이 대물림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금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것에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의도한 대로 던지기 위해 우선 본인이 어떻게 던지는지 이해하고 그것에 목적을 두고 훈련에 임해야 된다. 저는 어떤 방법이 되었든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공을 던지고 그런 날이 많아질수록 그들의 성장은 눈부시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훈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4가지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투구 훈련 전 제가 이해시키고자 하는 피칭 메카닉의 기초적인 이론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며 움직임에 대한 선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자신이 어떻게 던지고 있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학습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투구 메카닉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손목을 강하게 써야 한다. 중심을 낮춰야 한다. 눈앞에 끌고 나와서 던져야 한다. 그리고 뒷다리를 강하게 차야 한다는 식의 설명을 이어갑니다. 저 역시 학창시절에 그렇게 배워왔기에 그런 설명들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어떻게 던지는지 이해하는 데 있어 그런 설명은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투구 메카닉을 잘 배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했고 그 고민의 결과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투구 메카닉의 이해와 학습이 중요한 이유는 현장에서 A라는 선수에게 투구 시 어깨가 열리니 어깨를 닫아라고 하는 피드백을 전했을 때 그 어깨 열림의 근본적인 원인은 회전 움직임의 타이밍에 빨라서입니다. 하지만 원인을 모르는 선수는 단순히 어깨만 닫으려 노력할 것이고 그런 노력은 아무리 반복 훈련을 하더라도 움직임의 개선이나 감각의 변화는 느끼지 못할 것이기에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깨가 열리니 닫아라는 피드백을 주기보다 어깨를 닫기 위해서는 회전 운동에 관련된 움직임을 개선해야 어깨를 닫을 수 있다라는 설명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훈련 방법은 이론 학습을 통한 움직임이 이어져 움직임의 개선과 효율적인 투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구력의 안정과 구속의 상승 효과입니다. 저는 효율적인 투구는 선천적인 피지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의 정립으로 동작의 일관성이 바탕된다면 누구든 이전보다 안정감 있는 제구와 구속의 양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제구 불안정의 이유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멘탈 문제, 경험의 부족, 컨디션의 문제, 피지컬의 부족, 그런 이유를 들어 선수들을 압박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멘탈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한다는 강요에 의해서는 아닐까. 그러면 멘탈은 강한데 제구가 안 되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라는 그런 의문점을 좀 가지게 되었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의견은 제구의 불안정은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며 제구력의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선 올바른 릴리스 포인트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단순히 릴리스 포인트를 눈앞에 가져와서 던져라 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위치에 어떤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릴리스 포인트가 설정된다.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가 제구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선수들을 지도하기 위해 공부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손목을 활용할 수 있는 감각이 타고나지 않아도 투구 메카닉의 학습으로 손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손목의 움직임이 타고나야만 강한 직구를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움직임이 형성되는 것만으로도 손목의 움직임이 개선되어 그것은 구속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공을 잘 던지는 선수를 보면 저 친구는 손목이 타고났네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모두 손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선수는 손목을 타고났고 어떤 선수는 손목을 타고나지 않았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저는 올바른 움직임으로 훈련이 반복된다면 누구든 본인이 가진 만큼의 투구가 가능해지며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 더욱 다른 형태의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힘은 곧 스피드고 스피드는 곧 힘일 것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타고난 신체를 가지고도 온전히 자신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저는 바이오 피칭 메카닉 훈련은 투수들이 온전히 자신의 힘을 찾아내고 끌어내고 이끌어 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좀 인용할 게 하나 있는데 소설가 김훈 선생님의 남한산성에 보면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중에도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친구들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신의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피칭 메카닉이 어느 정도 발전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160km를 던지는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상상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앞서 이기광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부상 방지 및 감각적인 회복인데요. 저는 선수의 부상 방지 및 감각적인 부분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의료진 및 트레이너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너와의 협업이 필요한 이유는 동작이 있어 단순히 이 동작이 왜 나와야 하는지 이론적으로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던지는 동작 중 보여지는 움직임의 관절 가동 범위를 체크하거나 축 쪽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든다거나 회전 움직임을 향상시킨다거나 코어의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부상의 염려가 있거나 약한 부분의 강화가 필요할 때 그분들의 도움으로 트레이닝 또는 치료를 통해 부상 위험 정도를 낮출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부상이라고 함은 과도한 움직임의 결과물이거나 약해진 부분의 과사용 또는 효율적으로 힘이 전달되어지지 못해 특정 부위에 힘이 머물게 되거나 과부하로 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직은 제가 트레이너나 의료계통에 계시는 분들처럼 의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 플러스 트레이닝적인 부분 플러스 의학적인 부분에서 함께 선수들을 분석하고 개선시켜 나간다면 선수는 더욱 과감하고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가진 투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상으로 인해 수술을 하고 재활을 통해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쳤음에도 현장에 복귀했을 때 예전의 기량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트레이너 또는 의학 관련 선생님들의 노력은 육체적인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생각을 하면 바이오 피칭 메카닉 훈련은 감각적인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과 트레이닝적인 부분의 협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인 좀 소견을 가지게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위와 같은 훈련을 통하면 제가 저희 야구계에서는 대부분 메카닉적인 오류가 있는 선수들 대부분 쪼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쪼단과 같은 피칭 메카닉적 결함을 심리적 요인에 빗대어 봤을 때 기술이 발달하면 심리적인 요인도 해소될 수가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흔히 현장에서는 투수들은 강하게만 던져왔기 때문에 배팅볼을 던지지 못한다. 가까운 거리를 던지지 못한다. 피칭은 잘하는데 PFP 할 때는 쪼단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대부분 조단은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고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며 평생 그렇게 던져왔던 습관 때문에 바꾸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것을 수긍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들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그뿐일까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저의 생각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접근합니다. 나이는 들수록 지능이 발달하고 경험은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본인들이 잘못 던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인데 바뀌지 않는 이유는 지도 방식의 변화를 조금 더 가져가는 게 그리고 선수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훈련 방법 중 하나가 영상 분석 기법입니다. 영상 분석 전에 원초적인 선수의 모습을 촬영하고 데이터로 남기고 앞서 말씀드렸던 훈련 목적에서 기초적인 이론의 학습과 움직임의 반복 훈련을 통해 일관성 있는 움직임을 형성하고 그 원인이 되는 움직임의 개선으로 투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분석 1번입니다. 분석 1번에서는 테이크백 동작 시 개선이 필요한 움직임의 원리를 설명하고 분석 2번에서는 복합적인 움직임의 타이밍에 대해 설명을 하고 분석 3번에서는 힘의 전달 과정에 있어서 관절 가동 범위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 4번에서는 일정한 릴리스 포인트가 형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학습된 이론을 통해 선수는 변하는 모습을 스스로 관찰하며 일관성 있는 모습이 생기면은 스스로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다음은 훈련의 성과입니다. 언더 투수를 만들기 힘들다고 대부분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참고 자료로 갖고 온 친구가 저희 팀의 김근우라는 언더 투수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제 이 친구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학습을 통해 이론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냈고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자기가 피지컬을 개발하고 그리고 조금 더 강한 그리고 일관성 있는 동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피칭 메카닉에 대해서 생각한 소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피칭 메카닉이 현장에서 좀 적용이 되려면 언어를 조금 더 체계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이고 섬세한 피칭 동작은 정확한 지도 의미 전달에 있다고 봅니다. 언어에도 과학을 매칭하고 아이들이 야구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리터러시 능력이라는 것을 함께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수들을 지도하며 심심치 않게 던지는 것으로 인해 패닉에 빠져 있는 선수들을 봐왔으며 저 역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연구하며 성장하였기에 지금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저의 소견은 선수들의 갈증 해소를 할 수 있는 것은 투구 메카닉을 조금 더 일관성 있고 단순성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실질적인 코치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애매모호한 설명보다 경험적 피드백에 치우친 투구 폼을 만드는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본인들이 어떻게 던지는지, 어떻게 본인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던지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모든 발전 방향을 그리고 아이들을 성장시켜 나가는 개선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그 자체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 섬세하게 전달해야 하고 그리고 지도자는 동작을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수에게 있어 자신감은 본인의 메카닉적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노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